안녕하세요. 호박갤러리입니다. 오늘은 청아백자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명대, 청대 위주로 준비를 해볼까 하다가 그래도 원나라 때 청아백자를 아예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잠깐이나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생산한 지역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강서성 주변만 봐도 뭐 길주라든가 임강, 무주요, 경덕진 주변이 가장 많죠. 호전요, 남산, 주산로까지 여러 요장들이 존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남성에서도 만들었죠. 옥계요, 건수요. 근데 옥계나 건수요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 워낙 열악해가지고 원청화로 구별하기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송나라 때랑 원나라 때 도자기들이 약간 달라지는데요. 전체적으로 강도도 조금 세지고 색상도 조금 달라지는데 그 이유는 일단 품질이 좋은 원료를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가마 구조도 조금 더 고운 소성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금씩 달라졌고 많은 도공들이 많은 실험을 통해서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겠죠. 그래서 계속 한 단계씩 성숙한 그런 기술적인 발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청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발색이 굉장히 다양해요. 청화 발색이. 왜 그러냐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만든 지역들이 다양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어떤 유약 배합도 다르고 코발트를 다루는 어떤 기술력도 다르고 가마 구조도 달랐기 때문에 청화 발색은 생각보다 상당히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화 발색만 봐서 이게 뭐 물건이 맞네 안 맞느니 이런 거는 제가 원청화 감정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발색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청화 발색 자신 있게 보시는 분들도 원청화 앞에서는 좀 겸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유약이죠. 유약 태토. 원때 만들어진 그 당시에 사용한 태토가 맞는지, 그 당시에 사용한 유약이 맞는지, 이거는 앞으로도 제가 계속 얘기할 건데, 이 편년 자료랑 비교를 해야 돼요. 진짜 진품, 요장에서 발굴된 이 진품이랑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 이걸로 따지면서, 어, 감정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어려워요. 저도 이 정도 수량이 있기는 하다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기 정도 되면은 이때부터 수량도 많아지고 규모도 커지고 뭐 고족배나 고춘병 그리고 완이나 반 이런 것들은 거의 중기 이후에나 등장하죠. 그리고 대형 기물은 원나라 말기쯤에 등장을 하는데 대칸이 하사한 기물입니다. 말 그대로 황족 기물이에요. 그 당시에 만든 성공률도 굉장히 낮았고 유통 자체가 안 됐어요. 그건 뭐 돈으로 살 수 있는 기물이 아니었어요. 칸이 하사한 기물을 누가 팔고 누가 사려고 하겠습니까? 아마 지금보다 더 엄청난 대접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슬람 쪽 이란이나 이라크 그리고 페르시아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죠. 그쪽 황실에 수출한 자기들이 또 최고 품질이죠. 대부분이 대반들인데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쪽 동남아시아로 수출한 자기들이 품질이 굉장히 낮아요. 뭐 좋은 기물은 많이 안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사용된 흙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자토에다가
마창토를 한 20% 정도, 그 정도 섞어서 사용을 했는데요. 마창토를 섞지 않으면 가마에서 견디지를 못해요. 이 흙이 다 무너져서 주저앉고, 이 마창토가 불에 잘 견디는 흙이거든요. 이 점성이 좋은 흙이 있고 불에 잘 견디는 흙이 있고, 불순물이 적어서 색감이 좀 아름답게 나오는 흙이 있고, 그래서 일반 자토하고 마창토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좀 채워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완벽한 흙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경덕진이 대략 한 800년 정도 최고의 도자 생산지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이유가 결정적으로 흙이 좋아서예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흙이 다 대부분 경덕진에 있죠. 전에 보니까 경덕진 흙을 한 3%만 써도 한 10,000년을 쓸 수 있다고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사용된 유약 같은 경우에는 엊그저께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영청류가 있고요. 지금 청화가 안 보이는 자료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색깔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게끔 색감만 보시라고. 이런 영청, 그리고 이런 남백류, 그리고 이런 백유, 이렇게 크게 잡아서 세 가지 유약을 사용해서 그 위에 청화를 그리고 소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영청 같은 경우에는 철 성분이 거의 한 1% 가까이, 1% 정도 들어가야 이런 색깔이 나옵니다. 굉장히 유리질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런 추보요, 남백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약간 불투명하죠? 이런 불투명한 이유가 온도가 많이 안 올라가서 그렇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저기 규석이 안 녹아서 저렇게 불투명한 겁니다. 규석이 녹는 점이 1700도 정도 되는데, 이거 쉽게, 그러니까 용융점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칼슘이에요. 석회석이죠. 석회석을 잘 섞어줘야 되는데, 석회석이 덜 들어가서 용융점이 낮아지면, 낮추지를 못하면 이렇게 규석이 녹지 않아서 이렇게 불투명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도 이게 불투명해지는데, 또 나트륨은 장점이 있어요. 점성이 좋아요. 그래서 유약 얘기를 할 때는 유약의 3대 요소가 장석, 규석, 석회석이거든요. 그 이외의 그 성분들은 거의 불순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화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자세히 보면 발색이 다 달라요. 지금 멀리서 봐서 그런데 다르죠? 느낌 다르죠? 이것도 다르죠? 뭘 잡아도 색감이 다 달라요. 원청화 발색이 이렇게 다양한 겁니다. 색깔은 다른데 유약은 어때요? 거의 비슷해요. 유약들은. 유약 색깔을 보는 게 아닙니다. 계속 강조할 거지만 색깔은 가품 만드는 사람들이 거의 똑같이 만들기 때문에 색깔로 보는 게 아니고 이 유약의 질감, 유질, 유면, 절대적으로 유약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테토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원 배방법으로 만든 테토들이고, 이것도 지금 색깔이 많이 다르죠?
그만큼 색깔이 중요치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흰색도 있고 좀 연한 주황색도 있고 좀 진한 붉은색도 있고 이거보다 더 진한 붉은색도 있어요. 이거보다 더 하얀색도 있고 이런 것도 지금 하얗죠? 더 하얗죠? 왜 다르냐면요, 이거는 철이 산화된 현상이에요. 그럼 왜 이거는 철이 산화됐고 이거는 철이 산화가 안 됐냐? 이거는 가마 들어가기 전에 제대로 건조를 시킨 거고, 이거는 건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체에 수분이 남은 상태에서 가마에 들어갔다 나오면 식는 과정에서 저렇게 화석콩이 발생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파편들 중에 관여자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실 제가 대형기물 원청화 파편이 있었는데 지금 다른 데 가 있어서 오늘 보여드리지를 못해서 조금 아쉽네요. 원청화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원나라 때 왕실 가마를 담당하던 부서가 불양자국이라는 부서였는데, 이 경덕진 불양현에 있어요. 거기 가면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책이 딱 나와 있어요, 책에. 거의 다 페르시아인들이 만들었습니다. 뭐 파키스탄 사람도 있고 아라비아 사람도 있고 시리아 사람도 있고 요르단 사람도 있고. 제가 그 자료를 어 제가 가지고는 있는데 어딨나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찾으면은 이렇게 첨부를 해드릴게요. 아마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러냐면 수출한 자기들이 대부분인데, 대형 기물들은 그쪽 사람들이 필요한 그 문양들을 직접 그리러 온 거예요. 원나라 사람들한테 맡긴 게 아니고 필요한 문양을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 문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형 기물 같은 경우에는 몸 전체에 문양이 가득하죠. 불교 문양도 있고 도교 문양도 있고 뭐 고사인물도도 있고 사무도문도 있고, 가장 많은 전지화해문 문양도 있는데 전지화해문은 서장불교 문양이에요. 그리고 많이 등장하는 용문양 같은 경우에는, 용문양은 이슬람에서 뭐 마귀? 악마로 이렇게 간주되기 때문에 이슬람으로 수출된 도자기들은 용문양이 아닙니다. 그건 거의 몽골 황실에서 사용했던 문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용문양은. 출토되는 대형 기물들을 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황족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뭐 아무 데서나 출토되는 게 아니에요. 뭐 대부분이 석실에서 출토가 되고 어 완전하게 출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그 한국의 도굴꾼들을 통해서 대형 기물들이 많이 들어왔다고들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좀 희박하지 않나. 이 도굴꾼들이 범죄자고 배짱이 좋은 거지 바보들을 아니거든요. 그렇게 목숨 걸고 어렵게 도굴 해 가지고 과연 한국 사람들한테 팔았을까요? 아니면 중국 사람들한테 팔았는데 그걸 한국 사람들이 싸게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도굴꾼이면 누구한테 어떻게 얼마에 팔았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 보시면,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중국 고안성에서 영업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해 줬었어요.
90년대 초반에 이 그러니까 시골 마을로 이렇게 뭐가 출토됐다 이래서 이제 연락을 받고 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마을 이장님들이 가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막 소더비 책자도 갖고 있고 뭐 크리스티 책자 뭐 제가 그 마을 이장이라도 이라고 생각을 해도 싸게 안 팔 것 같거든요. 아무한테도 팔지도 않고. 그러니까 골동품에 대한 인식들은요, 우리 한국인보다 중국 골동품은 중국인들이 훨씬 더 수준이 높다라고 인정을 해야죠. 제가 인제 중국 유튜버들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 친구들 시골 마을 가서 물건 사고 막 그런 영상들이 많아요. 그러면 연세가 뭐 80대 90대 되는 노인분들도 뭐 허접하게 싸게 팔고 그러지 않아요. 다 자기 물건 진품인지 이미 다 알고 있고 제 가격 다 뭐 팔고 있고 그렇지 뭐 실수로 싸게 팔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2000 년대 초반에 산 기물들은 거의 다 진품으로 알고 있는 분들 많은데 음 말이 안 되죠. 그때 가짜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제가 2000년 초반부터 저도 중국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중국인들 그렇게 멋모르고 막 한국 사람한테 싸게 팔고 그러질 않았어요. 좋은 기물들은. 일반 섭취라고 하죠. 저는 섭취란 표현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뭐 알아들으셔야 되니까. 일반 섭취들은 쌌어요. 뭐 청나라 말기 때 병 같은 거 제 기억이 맞다면은 뭐 20만 원, 30만 원 그 정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관효자기급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때나 지금이나 관효자기 정말 수량 많이 없습니다. 특히 청 3대 뭐 명나라 영락 성덕대 청화자기들, 원청아들, 뭐 여요 이런 거는 뭐 언급할 필요도 없고요. 아무튼 공부할 때 좀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제가 모르는 건 제 주변 음 분들한테 여쭤 봐서라도 알려드릴 테니까 진지하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명나라 때 청화백자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